근데 뭐 이미 그 김종인 픽으로 이루어진 그 일정 부분 그랜드한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요렇게 볼까요? 요거 예전에 그 저희가 한번 시방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김종인의 머릿속? 요렇게 보겠습니다. 보수 정권 연장 플랜은 뭘까요? 아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 들어섰죠? 그런데 이제 김종인의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제 김종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김종인의 패밀리가 있잖아요. 뭐 명태균, 이준석 뭐 이렇게 포함해서 볼게요. 김종인의 패밀리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종인은 어떤 구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종인은 그 이준석을 좋아하고 아껴하고 잠재적인 대권주자이자 곧 대통령이 돼야 될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단계적으로 필요하니까 김종인과 이준석이 함께 언급한 대목이 있어요. 함께 언급한 대목. 뭡니까? 이준석에게 좀 필요한 부분, 대권주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외교라는 부분이에요. 그 뭐 대사관 뭐 이제 실제 어떤 대사로 가든 아니면 외교의 경험을 좀 쌓을 만한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뭐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도 타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김종인이든 이준석이든 간에 이 이준석에게 줘야 되는 어떤 이미지랄까? 그리고 그중에 모자랐던 경험이 외교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 우크라이나도 다녀오시고 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김종인의 머릿속에는 이준석에게는 외교가 필요하다. 이준석도 외교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이라고 할까요? 요런 거를 좀 구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교 경험을 윤석열 정부에서 쌓게 되면 근데 어쨌든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준석 스스로가 쌓아갈 만한 그런 그림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구상이 있었을 법하고 그거는 뭐 여타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을 잘 아는 분들이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경험이 만약에 이준석에게 탑재가 된다면 대선 주자로서는 이제 뭐 모든 수업은 다 끝났다. 예. 배지도 달았죠. 그동안 풍찬노숙했던 시기도 있었죠. 정치 경험도 오래 쌓았죠. 당대표까지 해봤죠. 뭐 이제 더 이상 이준석이 할 만한 거는 외교만 있으면 된다. 이런 단추가 있고 이미 이제 그 사이에 탈당 이준석, 개혁신당, 창당 이게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노선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0번은 한동훈의 발광. 이거는 이제 빛난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한동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창당했고 배지를 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김종인과 이준석은 이제 외교 경험이 필요하다. 다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겠죠. 다음 대권 플랜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는 사이에 오세훈 시장은 뚜벅뚜벅 이제 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의
대선 플랜에 빨간불.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그림은 뭐냐? 그 생각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포스트 한동훈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포스트 한동훈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오세훈이다. 요런 구도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 시방쇼에서 했었던 우리 신인규 강사님의 컨텐츠와 지금의 어떤 국면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 김종인의 머릿속은 이렇게 됐다면, 자, 이제 이렇게 하자.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김재섭 의원을 일단 앉힙니다. 그리고 김재섭 비대위원장, 오세훈이 미래다. 요런 걸 이제 만약에 하잖아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이유가, 대전제. 노명태균. 이 명태균 게이트가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가 없었을 때 김종인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총선입니다. 탈당한 이준석, 그쵸. 일단 소설이에요, 소설. 탈당한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창당했고, 배지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과 이준석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외교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외교를 이제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을 거고요. 그러는 사이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플랜을 스스로 이제 가동할 거고,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과의 갈등에서 대선 플랜에 빨간불이 이제 켜지니까, 야, 다음 포스트 한동훈은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여권 쪽에선 누가 있어?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오세훈으로 수렴이 되죠. 지금까지 그림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물러나면은 결국 비대위 체제인데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가야 되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의원 같은 아주 젊은 피에 색깔이 옅은, 뭐랄까, 개파색이 옅은 인물이랄까? 개파색이 옅고 젊고 신선한 인물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김재섭 의원이 누구를 이제 올려주냐? 예.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출마 선언, 이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의원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 그냥 정상적으로 대선 출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구도가 3자 구도가 되겠죠. 이재명, 오세훈, 이준석,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을 때의 김종인 머릿속을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동시에 이준석 머릿속과 명태균 머릿속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선 코앞, 오세훈과 단일화, 혹은 이것도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그냥 대선에 나왔을 때 이준석 의원이 대선 코앞 때 오세훈과 단일화를 선언한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얘기가 좀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가 좀 되지 않아요? 그림을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언론들이 얼마나 대서특필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준석을 밀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냥 제3자 관점에서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네. 그러는 순간 구도가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는 레거시 언론을 총동원, 우리도 프랑스가 된다. 뭐 우리도 마크롱 시대. 뭐 이런 게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민주당의 지지층이 아닌, 그리고 혹시 뭐 중도층 유권자들 중에는 그 과거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누적돼 왔던 이재명 악마화에 대한 여파를 크게 받은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언론은 분명히 이거를 외치거나 사법 리스크 후보보다는 이지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도 프랑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저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가령 이것도 가능하겠죠. 트럼프를 선택할래?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거에 약해요. 이런 프레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진보 정당의 단일화가 주로 이제 무기로 쓰였던 이유는 이 보수 집단 장체가 원래 이제 스스로 잘 뭉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분화돼 있고 나뉘어져 있는 민주 진보 세력들이 대선이나 큰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하는 그런 그림은 많이 봤지만 보수의 단일화라는 건 사실 우리 정치 역사에 진보 쪽이나 민주진보 계열보다는 좀 덜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욕망과 기회주의로 사전에 뭉쳐버리거든. 보수는 이미 똘똘 뭉쳐있거든. 어떤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보다는 저는 보수 정당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앞서서 이미 잘 뭉친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선거기간 막판 단일화를 민주진보 계열들이 해왔죠. 그게 일종의 무기였지만 오히려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네. 소설을 지금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가 없었을 때를 대전제로 해놓고 윤석열 시대에 김종인의 머릿속을 가본 거예요. 한동훈이 발광하는 동안 이제 이준석 의원은 배지를 다셨고 이준석에게 외교 경험이 더해지고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 이제 대선 후보 플랜을 이제 짜고 있고 한동훈의 대선 플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제 포스트 한동훈을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거고 그럼 비대위원장이 김재석 의원이라든지 젊은 소신 있는 색채가 옅은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사람이 우리도 이제 대권주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특정 후보가 거론이 되겠죠.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께서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3자 구도가 이제 크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단일화 그건 이준석이 그 누구를 밀어주든 오세훈이 누구를 밀어주든지 간에 양강 구도가 되면 이제 이런 프레임이 등장한다. 우리도 마크롱 시대로 가자. 사법 리스크가 없는 대선 후보. 우리도 프랑스가 될 자격이 있다. 트럼프를 선택할래? 마크롱을 선택할래? 이제 요런 그림을 김종인이 그렸을 것이다. 라는 걸 소설을 써봤습니다. 어떻게 좀 얘기가 돼요?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시기에 고마워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이 그림이 만약에 진짜 됐다고 쳐보세요. 에? 9월 5일 뉴스토마토 보도가 없었으면 명태균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기도 어려웠고, 이거 소설이 진짜 만약에 됐으면 소름 돋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결론은 지금 현실의 결론은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검증 과정이라는 게 동반이 될 테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게 더 길어지고 검증이 디플리해지면, 깊어지게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해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관련자들이 많이 있죠. 그 관련자들이 다 알아서 스스로 정치의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뭐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큰 그림은 결국 전 팀 김종인이라고 안 써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이 요즘에 인기라면서요. 근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도 인정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와는 상관없는 이른바 자칭 보수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하고요. 저는 아마 정계 개편이 크게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든 지방선거 이후든 대선을 앞두고 아무튼 정계 개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거취 문제라든지 김건희 특검과 같이 연결돼서 이 복잡하게 이제 그 서로 꼬여 있는 이 정치권이 정계 개편으로 빵 하고 빅뱅 시대가 올 것 같아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실의 결론은 아무튼 이러하게 됐다. 박영식의 소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몇 달 전에 시방쇼의 컨텐츠가 있었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합해가지고 만들어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방쇼에 들어가셔서 신인규 강사의 그 강의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예. 뭐야? 아니, 제 후원 계좌로 이렇게 많은, 어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시지? 이름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후원을 해주신, 예.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 계좌로 후원을 딱 해주셨는데, 엄마야. 아이고. 예, 멜로홀링님. 네, 제 드립 연구소 공식 계좌로 후원해주셨고, 예, 우리 정땡희님도 11월 29일에 해주셨고, 카이저님도 11월 25일. 네. 그리고 박땡원님도 예, 해주셨고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우리 저기 누구야, 전땡섬님 다들 아시는 분인데, 예, 나라사랑님 11월에 또 해주신 거 제가 한번 소개 드렸었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장하러 가시는 랑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해 드린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차기 대선이나 지방선거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그림이
있었을 수도 있다.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예. 보수에서 경제 살린다는 이창용. 아, 맞아요. 그 얘기도 저희가 좀 하려고 준비해 놨었는데, 요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 많죠? 이창용이 굉장히 그 색채가 옅은 사람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몸담았던 정부가 꼭 윤석열 정부만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10월자 기사에 한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요거는 좀 아주 오래전 전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펜앤드 마이크에서 기사 쓴 거 제가 어제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바로 박영식 라이브입니다. 어머, 10시가 됐나요? 브릿지 한번 돌릴게요. 뿅! 네, 어쩌다가 일어나서 눈곱 떼고 라이브하는 일요일 어쩌다 라이브 시간. 어디까지나 정규 방송은 아닌, 하지만 비정규 방송.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갈구하는 시간입니다. 10시 브릿지 돌렸는데요. 지금 저희 그 PD가 얘기하기를 좋아요 수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 얘기가 있네요. 어떻게 동시 시청자 수가 이렇게까지 높은 상황에서 좋아요 수가 이렇게 모자랄 수 있는 거냐며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저희 PD님의 그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창용 대권으로 검색해보면 일단 한국은행 국정감사 시간에 네, 이걸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질문을 하셨어요. 선출직 정치 입문 계획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여러 이제 구조개혁을 외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대권에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펜앤도 마이크에서 요런 기사를 또 쓰셨네요. 포스트 한동훈 논란, 김옥균 프로젝트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상하나,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냥 좋아요, 뒤집힌 마우스님 감사드립니다. 후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는 김옥균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김옥균 프로젝트는 3.1천하 한동훈 낙마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예. 예. 한 대표야 김옥균 프로젝트니 무슨 한동훈을 끌어내리는 뭐 프로젝트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안 했는데, 이재명 대표 선고하고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좀 자제하자, 이제 이런 발언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고요. 다만 이번 주로 보면 이번 주 월요일에 잔민전 최고위원하고 한동훈 대표의 설전이 대표적으로 꼽혔고, 그 이후에도 지금 잠잠해지지 않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너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어찌됐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것이 여전히 이 밑바닥에선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죠. 저도 사실 그 전망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한동훈을 이대로 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각에서는 김옥균 프로젝트가 재가동되는 분위기로 꼽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현실적으로 낙마시킬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일각의 판단이고 넉 달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이미 김옥균 프로젝트는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뭐 선출직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 등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이준석 쫓아내기에 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뭐 지금 현재는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이 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동훈을 끌어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뭐 이들의 논리인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여론과 당내 어떤 무게가 중요할 텐데 이미 한동훈 대표로 세력이 뭉치기에는 한동훈의 어떤 리더십이 너무 부재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거, 현직 의원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한동훈계 의원들도 결국 자기의 그 목숨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재선을 할 수 있는지, 3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을 챙길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권한을 좀 준다든지, 공천권을 준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그럴 사람이냐, 자기 사람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럴 권한은 있지만 그럴 역량과 리더십이 있는 건 좀 전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로서는 이미 저는 낙제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굳이 뭐 김민전이나 인요한이나 김재원 최고가 사퇴하고 또 한 명의 사퇴를 바라는 그런 방식보다는 끊임없이 당대표 흔들기를 친윤계에서 한다면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어떤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 대표가 사퇴하거나 비대위로 넘어가는 조건, 이거를 거론하면서 이미 한동훈이 물러날 수 있는 한동훈이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라고 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방법은 찾으면 많습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지. 계속 흔들면 됩니다. 아니 솔직히 월요일에 잔민전 최고위원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설전 벌인 게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 보수 내부에서도 그렇고 평생 갈 텐데, 이거를 최고위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인요한이 흔들고 잔민전이 흔들고 김재원이 흔들었다고 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뭐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장 외에서 뭐 보수 유튜브들 뿐만 아니라 장예찬 같은 사람이 계속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론전이 엄청 가동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 버티기가 어렵죠. 한동훈의 리더십이라는 건 이미 부재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떤 리더십이 발현이 될 것이며, 게다가 당대표 자격으로 여야 간에 만나서 회담을 하든 논의를 하든 한동훈에게 어떤 무게가 실리나요? 저는 거의 뭐 무게라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김기현 당대표 때 김기현이 용산 픽으로 자기의 역량 하나 없이 정말 저 지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당대표를 시켜줬잖아요. 근데 그때 김기현이란 사람을 실제 당대표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용산 바지 사장으로 생각했겠지. 그냥 용산 거수기쯤으로. 당권은 어쨌든 확보했지만 그 권한 자체는 뭐 제도를 통해 획득했지만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다? 김기현이 리더십이 어딨어요. 근데 좀 반대로
용산이 밀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힘으로 63%의 지지율로 당대표가 된 한동훈으로서는 지금 현재 거의 120일 지나가지 않나? 130일? 자기 임기를 그렇게 거치면서도 성과 자체가 없고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없고, 그 하나로 만든다는 건 자신의 힘으로 친윤을 무릎 꿇게 하는 것도 결국 당대표의 힘이거든요. 싸워서 얻든 권력 투쟁에서 이기는 것도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권 투쟁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라도. 즉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평가하기에는 한동훈은 리더십은 부재가 아니라 빵점이거든요. 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론전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한동훈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다. 선거라는 게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겠고,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 본성 자체가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겠지만, 그러면 본인이 방법을 찾아서 길을 만드는 것도 역량일 텐데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은 이대로 쭉 가면 대선 주자로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도는 총선 이후에 올라간 적이 거의 없고,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대권 주자 적합도의 간극이나 당 지지도를 오히려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당대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 대통령으로도 선거를 못 치르지만 이 당대표로도 선거를 못 치른다는 게 아마 여당 주류들의 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고, 꼭 친윤계 같은 주류들이 손들어주지 않아도 한동훈으로는 지방선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그거는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창용이 주목을 받는다. 예. 박지원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김옥균 프로젝트 성공한다. 보수에서는 한동훈을 가지고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니 업둥이를 찾는다. 그 업둥이가 최근에 총리로 부각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셨나봐요. 이런 게 다 일맥상통하게 흘러간다. 과연 그가 정치력이 있겠는가를 문제 삼으며 이 총재를 국무총리로 심지어 임명을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인준하기가 어렵다. 예. 국회 비준, 그러니까 일단은 대권주자 가기 전에 총리설이 나온다라는 얘기였죠. 근데 매우 좀 저는 총리 되면 잘할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여러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그 고민하는 방식이나 그 말씀 들어보니까 매우 합리적이긴 해요. 합리적이긴 한데 총리 비준은 또 다른 문제죠. 이분이 이제 총리를 하겠다고 만약에 수긍을 하잖아요? 그 카드를 받아버리면 저는 이창용 씨가 대통령의 꿈이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는 이창용을 안 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잘 모르겠어요. 한덕수는 필히 바꿔야 될 사람인 거는 동의하는데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못 찾는 거니까. 근데 돌고 돌다가 결국 이창용으로 왔다. 역설적으로 주목을 받는 거죠. 뭐 한동훈의 대항마 포스트 한동훈 누구이냐. 게다가 또 보수 입장에서는 지금 오세훈 카드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결국 누군가는 세워야 된다. 근데 이 정권 내에서 누가 있느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총리도 제가 하나 전망해보자면 국무총리 못 바꿀 겁니다. 못 바꿔요. 예, 절대 못 바꿀 겁니다. 한덕수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한덕수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일단 참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세우느냐. 국회 비준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국회가
어떻게 총리 비준에 동의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근데 지금 이 2년 반 집권 전환기에 총리로 들어온다는 건 설거지할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이 실세 총리라고 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해찬 총리처럼 내치의 실권을 다 줘버린다든지 총리로서 그 공간을 확 넓혀서 권한도 많이 주고 책임도 많이 줄 만한 그런 총리가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실정 모두를 그 사람이 다 커버해야 되는데 한덕수가 그동안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창용이 들어와서 그걸 한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대통령의 집권이나 대통령의 행보를 다 정당화해야 될 텐데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오게 되면 그거를 이창용 씨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미지수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한덕수로 그냥 쭉 간다. 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리고 그 정진석 아까 총리설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총리의 정진석이 오면 국회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의원 출신이 오고 다선 중진이 와도 총리는 좀 다른 문제예요.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국회를 통과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한덕수가 그냥 월급 받다가 집에 갈 예정이다. 전 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